안녕하세요. 여기는 제주살롱입니다. 저는 제주살롱에서 책방 지키고 있는 복집사예요.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제가 그동안 1, 2주 만에 한 번씩 책을 소개해드리는 위클리북을 진행했었잖아요. 개인적으로 좀 바쁜 일이 생겨서요.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추천해드리는 이달의 책으로 다시 찾아뵐까 합니다. 그래서 자주 업로드하지 못하더라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려요. 그 대신 제가 한 달 동안 읽었던 책들 중에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들을 엄선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월 달에 읽었던 책들 중에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 두 권을 가져왔는데요. 장강명 작가님의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 그리고 서희재 작가님의 0%를 향하여입니다. 제가 그동안 국내 소설을 많이 못 읽은 것 같아서요. 이번에 국내 소설을 좀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요즘의 사회를 좀 대표할 수 있는, 요즘 시대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소설들을 좀 찾게 됐고요. 그래서 이 두 작가님의 작품을 고르게 되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요즘 시대가 엄청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불과 1, 20년 전에 비해서도 많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우리 자신들의 모습도 거기에 적응하느라고 빨리 변해가는 것 같고, 때로는 거기에 적응하느라 나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학도 이렇게 변해가는 사회와 사람들의 모습을 반영하는 그런 소설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가지고 온 두 소설이 그런 점들을 잘 반영하고 파헤치고 있는 소설이 아닌가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장강명 작가님의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입니다. 이 책은 출간된 지 얼마 안 된 장강명 작가님의 따끈따끈한 신작인데요. 장강명 작가님이라고 한다면은 주로 사람과 사회와의 어떤 상호작용, 사회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다루시는 그런 작가님이잖아요. 이번 작품에도 역시 그런 점들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전 작품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SF적인 소재를 가져오고 작가님이 말하는 SF적인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장강명 작가님이 쓰신 SF 소설은 어떨까 굉장히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이 작품은 근미래를 설정하고 있고 우리가 알 법한 그런 기술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번 소설의 장르를 작가님께서는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데요. STS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소사이어티. 그래서 단순히 미래 기술의 어떤 신기함이나 낯섦을 소재적으로 갖고 와서 거기에 집중하는 소설을 쓰기보다는 기술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기술과 함께 변화된 사회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기술의 문제가 요즘 들어 특히 중요해진 것은 기술이 단지 우리의 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해주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하고 이런 어떤 삶의 질에 깊숙이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비롯해서 AI나 각종 생화학적인 어떤 기술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도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과학적인 측면에서 조명하기보다는 인문학적인 측면, 인간과 사회 측면에서 그런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SF 소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이 책에서 장강명 작가님은 기술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만한 그런 질문과 주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고요. 윤리적인 문제나 인간의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나 실존적인 질문까지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SF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 혹은 앞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기술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게 되는 그런 힘을 가진 소설이에요.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기술도 우리가 알 법한 기술들이고, 그것이 범용화되었을 때의 삶은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예측해보는 그런 재미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 이 표제작인 이 작품은 증강현실을 다루고 있거든요. 여기서 옵터라는 기계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옵터라는 기계를 이렇게 착용하게 되면 증강현실이 적용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벌판인데 바닷가에서 노을 지는 환경이 연출된다든가, 뭐 상대방의 얼굴이 다르게 보인다든가, 거꾸로 내 얼굴이나 몸매나 이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적용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주는 옵토라는 기계가 등장을 해요.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현실 그대로가 아니라 증강된 현실, 이미지화된 현실을 보는 것이죠. 그런 데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작품부터 굉장히 재미있어서 빨려들게 되고요. 두 번째 소설인 당신은 뜨거운 별에 라는 작품은 뇌와 육체의 분리를 다루고 있어요. 뇌를 육체에서 분리해서 따로 어떤 기계에 보관하면 육체는 없지만 그대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소설 알래스카의 아이히만은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해 왔고요. 여기서는 재밌는 기계가 등장하는데 체험기계라는 게 등장해요. 체험기계는 내가 다른 사람의 기억을 받을 수 있게 돼서 다른 사람이 기억하고 있었던 아픔이나 상처, 고통, 상실감, 슬픔 이런 것들을 내가 같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계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유태인 학살을 주도했던 아이히만이 피해자였던 유태인의 그런 아픔을 체험기계를 통해서 간접 체험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책에서 제일 긴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아스타틴이라는 소설은요, 목성, 토성에 건설된 식민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제일 그래도 공상과학 영화 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소설이에요. 이 소설은 굉장히 재밌어서 아주 스펙타클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초지능이라는 기술이 등장을 하는데요.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이 기술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데이터 시대의 사랑은 이 작품이 아마도 제일 가깝게 실현될 수 있는 기술이 아닌가 싶은데요. 데이트 앱 같은 게 요즘에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데이트 기술은 두 남녀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두 남녀 각각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데이터를 분석해서 예견을 해주는 어떤 그런 기술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데이터 기반의 사주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알게 되는 커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재밌고요. 한편으로는 우리의 미래를 아는 것이 인간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소설을 읽고 덮게 되면 재미있기도 하지만 기술의 진보가 과연 좋은 것인가? 기술이 우리에게 정말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주는가? 혹은 인간이 산다는 건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생각에 깊이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김영하 작가님의 작별 인사를 소개할 때도 드렸던 말씀인데, SF의 외형을 하고 있지만 철학이나 윤리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이야기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책 속에 읽어볼 만한 문장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려준 정답과 스스로 고른 오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후자다. 사람은 오답을 선택하면서 그 자신이라는 한 인간을 쌓아나가는 것이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약을 먹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더라도 누군가 몰래 물에 타놓은 그 약을 모르고 먹게 되는 것과 스스로 복용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우리가 기술을 이용해서 빨리빨리 정답을 내고 성공에 이르는 것이 과연 인간의 삶을 더 의미 있게 해주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장인 것 같아요. 마지막 작품에 실린 문장 중에 또 비슷한 문장이 있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유지는 인간 삶의 기본 조건에 불확실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미래가 어떨지 몰라야 사랑하고 모험하고 발견하고 결단할 수 있다. 네, 아마도 이 문장이 이 소설을 통해서 장강명 작가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SF 소설을 읽다 보면 특히나 요즘 SF 소설이 그런데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할 때
기술이 그런 것에 도움을 주기보단 오히려 저해를 하고 인간의 인간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때가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기술을 사용할 때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강명 작가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지 작가의 말도 꽤 길게 쓰셨거든요. 나는 당대 인간의 삶과 사회에 관심이 있는데 과학기술이 우리 삶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은 이제 여러 영역에서 실존적 위기를 일으키고 있고 나는 문학이 여기에 대응해야 하며 대응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기술이 우리의 삶과 사회와 복잡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때 우리는 아주 깊은 차원에서 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 즉, 우리는 기술로 인해 변질된다. 근데 여기 있는 문장, 우리는 기술로 인해 변질된다. 이 말이 굉장히 저는 와닿았거든요. 정말로 요즘의 기술의 확산을 보면은 단순히 생활의 편리함 이런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꿔놓고 있고 인간조차도 바꿔놓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과 인간 사회의 어떤 긍정적인 잠재력이 기술로 인해 비로소 현실화될 수도 있겠다. 반면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믿는 가치가 우리가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새 훼손될 수도 있다. 우리가 어떤 기술에 대해서는 개발하거나 사용하지 말자고 혹은 사용을 제한하자고 합의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다. 제가 얼마 전에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책을 소개했었잖아요. 바로 이 책인데요. 근데 이 책에는 초지능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책인데 초지능이 얼마나 위협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로 경고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인간을 변질시키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 꼭 한번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책을 소개해 볼까요? 서희재 작가님의 0%를 향하여 라는 단편집인데요. 서희재 작가님은 재작년에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에서 수상을 하셨죠. 바로 이 책. 여기서 이 책의 제목인 0%를 향하여 라는 단편이 본상에 올랐고요. 이 소설집이 평단과 독자들 사이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래서 민음사에서 매년 선정하는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은 다른 책을 읽다가 이 작품이 굉장히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사회를 잘 반영하고 있다. 특히나 젊은 세대의 그 현실과 문제의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제가 읽게 되었고요. 역시나 읽고 나서는 독특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형식 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주제 면에서도 그렇고 다른 소설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 새롭게 자기만의 소설을 쓰겠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 소설이었어요. 특히 정지돈 작가님께서 이 소설을 보고 자신만의 지금의 젊은 세대를 위한 표현 방식을 찾았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독특하면서도 지금 시대의 문제의식을 아주 치열하게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근데 이 소설에 보면 이제 영화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고 특히 이제 독립영화 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서희재 작가님께서 독립영화 쪽에서 활동을 하시던 분이라 자신의 경험담이 많이 녹아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표제작인 0%를 향하여도 그렇고 셀룰로이드 필름을 위한 선이라든가 그리고 사운드 클라우드나 그룹 사운드 전집에서 삭제된 곡 같은 단편의 경우에는 음악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또 이 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서도 디지털 시대에 따른 삶의 변화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등장을 해요. 특히나 그러한 점은 소설의 형식에 녹여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셀룰로이드 필름을 위한 선이라는 단편을 보시면 이야기 구조가 플롯이 이렇게 직선으로 흐르지 않고 막 파편화돼서 섞여 있어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대로 돼 있지 않고 뒤에 얘기가 앞에 나오기도 하고 앞에 사건이 뒤에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시점도 이 사람의 시점이었다가 저 사람의 시점이었다가 이렇게 옮겨가기도 하고 재밌습니다. 읽으면서 조금 혼란스럽긴 한데 아 이런 형식이구나 라고 알고 보면 또 나름대로 이렇게 조각을 맞추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플롯을 파편화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디지털 시대의 특징이기도 하고,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그 맥락과 상관없이 이렇게 그때그때 취해서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평상시 대화도 이렇게 맥락으로 흐르기보다는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을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듣고 말하고 하는데, 그런 식의 어떤 서사의 파괴, 맥락의 파괴, 이런 것들을 소설의 형식으로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식의 특이한 형식의 파편화된 형식의 글쓰기 방식이 지금의 디지털 시대 혹은 젊은 세대들이 겪고 있는 파편화된 삶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소설의 형식적 장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야기가 시간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기도 한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현실에 가까운 이야기 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삶을 느끼는, 관계를 느끼는 방식이 파편화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소설 쓰기의 방식보다 이런 새로운 소설 쓰기의 방식이 더 적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고요. 그리고 그런 플롯의 파괴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형식에서도 이 소설은 좀 특이한 점이 많은데요. 이름이 없이 X로 표시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든가, 사운드 클라우드 같은 소설에서도 앨범 형식으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다든가, LP의 사이드 A, 사이드 B,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문장 중간에 이렇게 뜬금없이 이렇게 인용 문구가 삽입이 된다든가, 그리고 동어 반복을 계속 한다든가, 그리고 이렇게 퀴즈 풀기,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든가. 그래서 이 소설의 형식 자체가 되게 이제 디지털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이 소설에서 영화에 빗대서 필름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디지털의 시대가 등장을 하면서 영화 산업 자체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그러면서 영화의 어떤 작품성이나 작가 정신,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상업성, 대자본이 들어오는, 그래서 흥행이 영화의 모든 것이 되는 이런 식의 전환, 그로 인해서 독립영화계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런 점도 그런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의 전환과 맞물려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지털 시대 소설의 형식, 이런 것을 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주요 내용이나 주제는 젊은 세대들이 겪고 있는 생존하기 힘든 환경, 자신의 꿈을 강요받지만 그것을 펼치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그런 경쟁적인 환경, 그런 데서 오는 무기력감,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체성의 문제를 많이 짚고 있어요. 아까 장강명 작가님 SF 소설에서도 이제 인간의 정체성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젊은 세대들이 겪고 있는 정체성의 상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요구되는 정체성이나 자신이 펼칠 수 있는 정체성의 기회는 굉장히 많지만, 그런 다중적으로 강요되는 정체성 환경에서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나와 타자들이라는 그런 철학책에서 얘기했던 그 정체성이 흔들리는 문제, 정체성을 내가 스스로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게 부담이 되는 그런 환경이 나의 정체성을 잃게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리고 자신이 가야 되는 길에 따르는 책임은 오로지 스스로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데서 오는 부담과 불안감, 이런 것들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문장을 읽어보고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나는 항상 내 삶이 영화 미치광이 삐에로처럼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뭐가 뭔지 하나도 알 수 없는 그런 영화처럼, 미치광이 삐에로처럼 정신 나간 것처럼 살고 있다고 확신했다. 내겐 정체성이 없었다. 혹은 너무 많은 정체성이 있었다. 나는 언젠가 영화 속 삐에로처럼 얼굴에 폭탄을 두르고 나 자신을 폭파시켜 버릴 것 같았다. 엉망진창인 나를 폭파시키고 불꽃 속에서 모조리 태워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폭파시킬 수 없어서 매일 밤 불면증에 시달려야만 했다. 네, 그런 정체성의 혼란과 불안이 너무너무 고스란히 잘 드러나 있죠.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겪고 있는 그런 혼란과 방황이 얼마나 극단적인
불안감을 낳고 있는지 극단적인 어휘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이제 어디로 갈지 정하려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했는데 나는 그런 것부터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어디론가 갈 수 있는 자유는 주어져 있지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소설에 전반적으로 걸쳐있는 그런 분위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디로 갈지 모름? 지도에서 길을 잃음? 뭐 이런 식의 불확실성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소설 전반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행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짚어주는 문장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름의 종말, 물질은 비물질이 되었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불에 타 없어질 위기로부터 영화를 구원해 주었지만 세상을 더욱더 구린내가 나도록 만들었다. 사람들은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 더 많은 똥을 쌌는데 먹는 양이 늘어서 더 많이 싸는 것이었을 뿐 변비를 해소시킨 것은 아니었다. 찍는 양이 늘어서 영화 생산량이 함께 증가한 것뿐 더 많은 영화가 탄생하게 된 것은 아니었다. 네, 굉장히 시니컬한 얘기지만 정말로 지금의 실태를 잘 꼬집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디지털 시대가 됐고 그래서 뭔가를 생산하기가 너무 쉬워진 시대여서 누구든 어떤 것이든 쉽게 생산을 하지만 그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이 좋아졌는가 더 질이 올라가는가는 다른 문제고 여기서는 이제 똥을 쌌다고 표현을 극단적으로 하지만 너무나 많은 그 문화 콘텐츠들이 늘어나고 있고 생산력이 폭발하고 있지만 우리의 감각과 감성의 수준은 점점 낮아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편의성이 증대된 디지털 기술의 폐해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작가님은 디지털 시대에 이르러서 서사의 방식도 변하고 있다. 그런 다른 방식의 서사를 이 소설을 통해서 이제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변하는 것, 그것은 서사다. 결정적인 사건 없이도 서사는 이미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매 순간 우연과 협력하여 움직이고 있다. 생각의 움직임, 말의 흐름, 그 운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말로 우연과 편집에 의한 새로운 구조의 서사 쓰기? 그런 말로 이 소설의 독특함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파편화된 서사 속에서 젊은 세대들 혹은 지금 디지털 시대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삶의 파편화를 잘 드러내고 있는 소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의도한 건 아닌데 이 두 소설이 모두 새로운 기술의 시대에서 달라지고 있는 삶의 방식, 흔들리고 있는 인간의 정체성, 그로 인한 서사의 위기, 우리 실존의 위기, 또 이런 어떤 근본적인 철학적인 질문을 해볼 수 있고 그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하는 문학이다. 그런 소설이다. 라고 묶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소설 모두 지금의 흔들리는 시대, 위기의 시대를 정말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소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국내 소설 두 작품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 달에도 제가 또 열심히 책을 읽고 추천할 만한 책을 들고 와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특별한 책이 있으면 소개를 해드리거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라이브 같은 이벤트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독서의 계절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풍성한 가을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달에 이달의 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